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운이 따르는 사람인가요? 세상에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모두가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실력 못지않게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 안에 좋은 운을 깨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의 시그널. 이 책은 적절한 타이밍과 귀인을 만나게 해주는 행운을 부르는 법 13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원칙,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인간관계의 해답이 될 때가 있는데요. 말을 줄이면 자신의 행운까지 한껏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입을 다물어라.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 생각을 숨기는 습관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침묵의 칼이라고 불렀다. 특히 그의 보수적이고 사업지향적인 정치 성향을 좋아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은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서라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쿨리지는 평생 평범하지 않은 행운을 누린 인물로 불필요한 대화가 행운이라는 기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았거나 직관적으로 느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우리의 인생 행로는 우리가 만들지 않을 사건으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우리는 이 사건들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어난다는 점만은 알 수 있다. 몇 번이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에 최고의 전략 중 하나는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즉, 당시에 적절해 보이는 방식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대화로 인한 문제점은 소중한 자유와 유연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은 우리를 올가맬 수 있으며 오늘은 옳아 보이지만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 기원전 1세기에 번성했던 무언극 작가인 로마의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는 말을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을 후회한 적은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아침에 일어난 뒤 몰려드는 단순한 후회를 언급한 걸지도 모른다.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지만 그보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변화로 발목이 잡혔을 때 몰려드는 후회를 가리킬 가능성이 더 크다. 난 원래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한 적이 없어. 어느 날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는다. 다음 날 예측 불가능한 삶의 변화 중 하나를 겪으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위치에 있음을 깨닫는다. 어제 왜 입을 다물지 못했을까? 얼마를 받든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한다. 훗날 이 말은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대상이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불편해. 저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러스가 깨달았듯 말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은 대개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석상이 돼야 한다는 건 아니다. 빠른 흐름에 올라타려면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 게다가 특정 사건에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교훈은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대화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꼭 드러내야 하는 의견 말고는 자기 생각을 더 말하지 않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장소에서는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다소 신비롭게 생각한다. 난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 앞서 말한 켈빈 쿨리지는 오늘날만큼이나 수다스러운 시대에 살았다. 그는 절대 석상은 아니었지만 불필요하게 떠드는 것을 피했고 그것이 그를 돋보이게 했다. 한편으로는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문에 따르면 모터 같은 입의 소유자였던 워싱턴의 한 여성이 어느 날 저녁 그를 집으로 초대해 신나게 떠든 다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쿨리지 씨. 제가 당신한테 3마디 이상은 못 끌어낼 거라며 친구가 내기하자고 했거든요. 쿨리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졌군요. 그는 사실 그렇게 조용한 사람은 아니었다. 만약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입을 꾹 닫고 살았다면 절대 빠른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쿨리지는 필요한 행운의 기회를 끌어모을 만큼은 충분히 입을 열었다. 1898년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서 젊은 무명 변호사로 일하며 성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정확히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빠르고 유연한 행보를 통해 거의 힘들이지 않고 시장, 주 상원의원, 주지사,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위직을 거쳤다. 그는 선거에서 진 적이 없었고 이 사실에 사람들은 놀랐다. 쿨리지 아내의 전기 작가였던 미국의 신문기자 이슈벨로스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에는 필연적인 면이 있었다며 지나치게 고군분투하거나 힘들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일을 해준 덕분에 그는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늘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다. 빠른 흐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계속 성공한 것은 자신이 구축한 매우 큰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쿨리지의 행운은 그의 과묵한 만큼이나 많이 회자됐다. 1920년 그가 미국 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그의 젊은 법률 파트너였던 랠프 헤메웨이는 암울한 예언처럼 농담을 했다. 만약 내가 당신처럼 운이 좋다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을 것 같군요. 3년 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사망했고 쿨리지가 그의 뒤를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됐다. 쿨리지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행운의 기회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불운에 의존한다는 점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어쩌면 그런 기회 덕분에 삶에 빚을 지고 있는 걸지 몰랐다. 1915년 그는 매사추세츠주 부지사 후보로 지명된 직후 길을 건너가다 차에 치였는데 그 와중에 한 여성과 부딪혀 그녀의 몸 위로 넘어졌다. 그 여성이 완충작용을 해준 덕분에 그는 큰 충격 없이 가벼운 멍만 들어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그 불행한 여성은 팔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행운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무작위성을 띠며 통제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취해야 할 태도 같은 것도 없다. 쿨리지의 삶에서 설명할 수 있는 행운의 주요 실타래는 그의 인적 네트워크와 과묵함에서 비롯됐다. 이슈벨로스에 따르면 쿨리지의 철학은 그가 노샘프턴 시장이었을 때 벽난로 위에 걸어두었던 우스꽝스러운 시의 한 구절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현명하고 나이든 올빼미 한 마리 떡갈나무 위에 앉아있네. 보는 게 많아질수록 그의 입은 무거워지네. 입이 무거워질수록 그의 귀는 더 많은 걸 듣네. 왜 우리는 저 늙은 새처럼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리 위대한 시는 아니었다. 사교적이었던 쿨리지의 아내 그레이스가 이 시를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는 증거도 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쿨리지가 평생 누렸던 행운의 원인 중 하나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사람들은 과묵한 쿨리지를 좋아했다. 그리고 이 사실에는
이 규칙의 교훈이 숨어 있다. 좋은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하거나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항상 입을 놀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같이 수다스러운 시기에는 사람들이 종종 침묵 속에서 오히려 기분 좋은 놀라움과 상쾌함을 발견한다. 말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경청만으로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 멈추지 않는 대화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며 그런 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쿨리지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속을 알 수 없는 그의 면모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가 입을 여는 순간이 아주 드물었기에 누구도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이렇게 가능한 한 말을 줄이는 성향 덕분에 그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행운의 징조로 바꿀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있던 1919년 그는 보스턴 경찰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쳤다. 쿨리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조화에 관해 의견을 절대 많이 드러내지 않았다. 파업하겠다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자 노조 간부들에게 경찰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노조 간부들은 그의 말을 가벼이 넘겼다. 그것은 심각한 계산 착오였다. 놀랍게도 속내를 헤아리기 힘든 이 주지사는 파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업에 관한 자신의 전권을 던졌다. 그들에게 더 안 좋았던 상황은 그가 의도적으로 미국 노동총연맹의 회장인 세뮤얼 곰퍼스와 공개 토론을 하며 이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만든 거였다. 쿨리지는 누구에게도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파업을 할 권리는 없다. 라고 단언했고 이에 대다수의 미국 언론과 대중이 환호했다. 그 순간부터 켈빈 쿨리지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라선 셈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포착해 행운의 기회로 만드는 좋은 예다. 쿨리지는 자신의 평소 신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불필요하게 조직이나 지위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다. 잠재적으로 행운이 내재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처럼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했다. 그 사건은 그가 일종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고 그는 요구된 역할을 명백하게 수행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의 행동 거지를 고수했다. 필요할 때는 확실히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단 꼭 필요할 때만 움직였다. 이런 식의 행동 방식이 쿨리지의 커리어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1920년 그가 대통령직에 도전할 첫 번째 기회를 맞이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영향력이 컸던 상원의원 헨리 캐봇 로지가 쿨리지의 지명을 방해했고 그 때문에 쿨리지는 워런 하딩 밑에서 부통령직에 만족해야 했다. 만일 그가 운이 좋지 않았다면 냉정을 잃고 분노의 말을 퍼부어 로지를 평생의 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험악한 말 몇 마디 정도는 해도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겠지만 쿨리지는 그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27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쿨리지가 로지에게 가졌던 비밀스러운 생각은 글로 남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 요점은 쿨리지가 그 생각을 비밀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마음속 말을 겉으로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그를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우리 삶을 채우지만 오직 운만이 결정권을 가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1924년에 로지는 쿨리지의 대통령 입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을 찾아냈다. 만약 둘이 적대 관계였다면 로지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쿨리지 역시 그의 도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얕은 기회주의로 비난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로지는 쿨리지를 통 크게 지원했고 1924년 선거에서 쿨리지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켈빈 쿨리지는 어느 면에서 보나 가장 운이 좋았던 대통령 중 한 명이다. 그는 분명 운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가 알고 있었거나 생각했던 것일 뿐 다른 누구도 그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는 좋은 운을 부르는 법칙의 대가였을 뿐 아니라 운의 흐름을 잘라내는 기술도 완벽하게 다뤘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가장 컸던 행운의 질주를 짧게 끊어냈다. 매번 질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고 패배자들이라면 탐욕에 사로잡혀 차마 놓지 못했을 바로 그 시기였다. 그는 매번 훌륭하게 해냈다. 1925년 초부터 1929년 초까지 쿨리지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4년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례 없이 번창하던 시기였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었다. 쿨리지 번영기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됐고 지금까지도 그 시기는 자본주의의 전성기로 불린다. 미국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기 어려워했고 유럽인이나 러시아인들은 그저 놀라움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따름이었다. 미국의 사업들은 순조롭게 발전했다. 미국의 공장 임금은 유럽 등지에서 받는 금액의 2배 이상, 그리고 노동자의 천국, 러시아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의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주식시장이 들썩였다. 1923년 제너럴 모터스의 보통주에 $100를 투자했다면 1929년에는 $2150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수천 명의 평범한 중산층 시민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살기 좋은 세월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좋은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 사회 현상이 본인의 이름을 따 불리다니 대통령으로서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만약에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아마 많은 대통령이 4년 더를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켈빈 쿨리지는 아니었다. 운에 관해 아주 잘 학습한 이 학생은 흐름을 잘라내는 능력을 또 한 번 발휘했다. 1927년 8월 어느 날 아침 그는 몇몇 기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저는 19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했다. 그게 다였다. 더 덧붙이는 말도 부연 설명도 없다. 저는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간단 명료하고 짧은 진술만 있을 뿐이다. 그가 한두 명의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 누구와도 이 결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헤아리기 힘든 이 남성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많은 정치인과 여러 자서전 작가가 나중에야 하나둘 그가 몇 달 전 저한테 넌지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의 진위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발표에 누구 못지않게 놀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그레이스다. 그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뉴 잉글랜드로 돌아갔다. 그리고 불운한 허버트 후버가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다. 후버가 취임한 지 몇 달 뒤 쿨리지 번영기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1929년 후반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듬해 말에는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가 현대 들어 사상 최악으로 여겨지는 불황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운 좋은 쿨리지. 그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빠져나갔다. 그는 만족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대화가 모든 병의 치료제며 삶에서든 일에서든 천국으로 안내한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입슴직하지 않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괴로울 때 정신과 의사에게 이것저것 떠들어대면 낫는다고 가르쳤다. 그와 제자들 중 누구도 이 방법이 옳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는 서구 세계의 환상을 지배했다. 한편 조이스 브라더스 박사 같은 대중 심리학자는 계속해서 의사소통이 결혼 생활의 행복과 성적 황홀감, 그 밖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열쇠라고 확신시킨다. 이 주제에 관해 쓴 그녀의 책을 보면 목록을 만드는 커플이 등장한다. 커플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왜 화가 났는지, 왜 슬픈지도 정리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작성한 목록들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이런 행동의 일부 근거는 바로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나쁘다는 100년 된 가정에서 비롯됐다. 화가 나면 밸브를 열어 김을 빼고 압력을 줄여야 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프로이트 시절부터 그리고 1960년대에 시작된 매우 수다스러운 시대까지도 정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주장을 계속해왔다. 만약 사람이 압력 탓에 증기로 가득 찬 그릇이라는 비유를 받아들인다면 그 주장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 코넬 대학교를 비롯해 몇몇 기관에서 진행된 연구는 실제로 그 반대가 맞는다는 점을 증명했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화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큰 해도 입지 않는다. 반면 습관적으로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은 더 화가 나게 된다. 계속해서 자신의 환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상대의 분노에 더 격한 분노로 응수한다. 울분을 발산하는 성격의 사람들은 끝없는 타격과 반격 속에서 살아간다. 반면 켈빈 쿨리지는 습관적으로 감정을 억제했다. 예를 들어 헨리 캐봇 로지와 같은 사람에게 분노를 느꼈대도 잠자코 있었다. 정신과 의사라면 분명 쿨리지에게 분노를 표출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하지만 쿨리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노를 담은 그릇에 뚜껑을 덮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과적으로 그는 대통령이 됐다. 그의 사적인 생활에서도 대화가 도움이 됐을 것 같지는 않다. 그와 그레이스는 소통을 많이 하는 습관이 없었고 별것 아닌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하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너무 평온해서 영부인의 초상화를 그리며 백악관에서 상주했던 화가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가 크게 감동할 정도였다. 역사가들은 수년 뒤 칼리지가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레이스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신경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무시하기로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몰랐는지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는 없다. 어쩌면 그녀 역시 결혼 생활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즐거움을 찾았을지 모른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대화가 이 상황을 조금도 개선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악화시켰으리라는 점이다. 조용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대화가 상황을 파괴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침묵은 우리가 원치 않는 위치에 갇히는 것, 또 알고 싶지 않은 사실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 막아주는 게 아니다. 침묵에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다. 과도한 의사소통을 피함으로써 남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성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게 해 행동이 느려지게 만든다. 월스트리트에도 이와 관련해 전형적인 슬픈 이야기가 존재한다. 만성적인 패배자는 주식을 산 뒤 배우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투자가 왜 그렇게 훌륭한지 설명한다. 불운이 도사리기 시작한다. 주가가 폭락한다. 이제 운의 선택 기술을 적용해야 할 때다. 모험의 끝이 보이니 아군이 닥치기 전에 버려야 한다. 이제 팔아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패배자가, 아니 이제 곧 패배자가 될 사람이 소통을 너무 많이 했다. 배우자가 야유한다. 당신 정말 주식 잘 골랐네요. 와, 전문가니까 그렇구나. 이 훌륭한 투자에 지금까지 6,000달러나 들였다니. 어떻게 이보다 더 기쁠 수 있겠어요? 이처럼 노골적인 말로 비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표정이나 몸짓으로 암시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고의성을 띠지 않고 교묘하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그냥 패배자 자신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때문에 값진 법칙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패배자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다. 대신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기다려봐. 결국 내가 옳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하지만 그 소망은 산산이 부서진다. 인생은 운에 좌우되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절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무얼 하고 있고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적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행동이 필요할 때 논쟁을 벌여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때로는 그것마저도 매우 힘겹다. 뉴욕의 한 정신과 의사가 아들, 딸과 정말 많이 소통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여성은 1560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들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자주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학교의 심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잡지 기사들마저 끝없이 이 주장을 반복했기에 결국 그 여성도 이를 받아들였다. 세월이 흘러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여성은 아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홀로 듣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봉사 및 사회단체인 편부모 모임 PWP에 가입했고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 남자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조용히 내버려 두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좋은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솔직한 이야기라는 독단적인 신조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PWP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와 잡지에서 널리 다뤄졌다. 그러나 1980년경 많은 PWP 회원이 그 독단주의가 과대평가됐다고 느낀 것 같다. 몇몇 사람은 정말로 그 주장이 그냥 쓰레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 여성은 제 사생활과 감정을 아이들과 논의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쓰기도 했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아이들은 제 의견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한 이유에 관해서는 애들이 상관할 바 아닌 것 같아요. 단호하게 침묵한 그 여성은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의 주인공은 운이 좋기에는 지나치게 수다스러웠다. 많은 동료 PWP 회원과 달리 그녀는 1980년대에도 쉬지 않고 소통했다. 그녀의 아들과 딸은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그녀는 남자들과의 만남에 관해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자세한 부분까지 계속해서 털어놓았다. 그녀가 사소한 감정 이상으로 많은 걸 쏟아부은 한 남성이 있었다. 조기 퇴직한 전직 교사로 PWP에서 활동하다가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얼마 후부터 그녀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같은 전통적인 가족 모임에 그를 초대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그녀가 사는 아파트로 자신이 이사하면 성적 욕구도 충족할 수 있고 집세를 분담할 수 있으니 재정적인 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아들과 딸에게 이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실수였다. 이로써 그녀는 자신만이 가진 그에 관한 큰 관심만으로 행동할 자유를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아들은 은퇴한 교사를 마음에 쏙 들어했지만 딸은 본능적으로 그 남성을 싫어했다. 엄마가 들려준 몇몇 이야기에서 딸은 그 남성이 재정적으로 궁핍하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처지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PWP에 가입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 그 남잔 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돈 보고 결혼 상대를 찾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라고 딸이 말했다. 아들도 동의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부인했다. 그녀는 돈이 목적이었다면 나보다 더 돈 많은 주변 여자들을 노렸을 거야. 라고 대꾸했다. 딸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엄마는 중산층 정도의 수입과 안정된 보금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직 교사인 그 남성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수준의 자산이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이 투자한 남성에 관해 아들과 딸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엄마는 남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아들과 딸에게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걸 보여줄 심산이었다. 일테면 어느 정도는 반항하는 마음으로 저지른 행동이었다. 만약 그녀가 자기 생각을 계속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아무에게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유일한 토론 상대는 그녀 자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의견들은 그녀가 자유로웠다면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방향으로 그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상황은 악화됐다. 운이 나쁘게도 전직 교사는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행히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빠르게 회복했다. 하지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갔고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 그는 자기 몫의 집세를 낼 수 없었고 심지어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댈 수 없었다. 이 여성은 능력을 발휘해 미리 가입했더라면 치료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단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보험은 결혼한 상태가 아닌 상대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런 사정과 또 다른 이유를 들며 전직 교사는 둘의 결혼에 관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딸이 이야기한 의심스러운 부분 중 일부를 느끼기 시작했다. 매력적인 남성이긴 하지만 단지 무임승차를 할 상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녀는 지금까지의 투자를 포기하고 오래 끌어온 모험에서 손을 뗍으로써 그 이상의 손실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과 딸에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설득해 최고로 좋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렸고 그 상황을 최면 걸듯 스스로 믿게 했다. 그녀는 낙관주의에 빠져들었고 그 남성과 결혼했다. 상황은 비참하게 끝이 났다. 그 남성은 빈털터리가 됐을 뿐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채권자들은 이제 그의 새 배우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그녀가 평생 모아온 저축 금액보다 더 컸다. 결혼 생활은 금전적인 부담 속에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전직 교사는 다른 여자와 달아났고 여성은 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다. 가난해졌을지언정 어쩌면 더 현명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가 그녀와 같은 사람을 찾은 것이 원인이지만 그녀 자신이 덜 수다스럽게 상황을 헤쳐나갔다면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뉴욕 지역의 많은 PWP 회원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정신과 의사는 과도한 대화가 상처 많은 삶을 사는 많은 사람의 문제에 일정 부분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운의 관점에서 그 현상을 논한 건 아니다. 그는 가장 말이 많은 결혼이 종종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런 종류의 솔직함과 개방적인 관계는 변덕스럽고 불안합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는 운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끼어들어서다. 일단 운이 항상 인생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달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 안전해 보이는 발언일지라도 내일 변화된 상황에서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늘 다정하게 속삭인 친구가 당장 내일 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올해 모험에 관해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내년에 그 모험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을 때 그럴 자유를 자기 손으로 내다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다. 영원한 침묵의 서약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일정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모험을 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이 법칙이 주는 메시지는 문제나 계획, 감정에 관한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라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입을 다물어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